예, 안녕하세요. 반지의 제왕 플레이의 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반지의 원정대가 끝이 났고요.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두 개의 탑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지의 제왕 두 개의 탑은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원래 반지의 제왕 두 개의 탑이 3권과 4권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3권은 이제 아라곤 일행의 이야기라면 이제 4권이 프로도와 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임라인 형식으로는 이제 아라고른과 레골라스 김리의 이야기가 두 개의 탑이 시작이 되겠지만 네, 이 게임은 영화를 따르기 때문에 프로도와 샘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도와 샘이 현재 있는 곳은 에민 무일인데요. 그곳에서부터 두 개의 탑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렇게 로딩 장면이 이제 두 개의 탑, 영화 두 개의 탑의 포스터에 맞춰서 이렇게 바뀌었네요. 예, 프로도와 샘이 이렇게 에민 무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예, 몹시 헤매고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이제 4권이 시작할 때, 그러니까 프로도와 샘의 여정이 시작될 때 원정대를 떠나온 지 3일 뒤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에민무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영화에서는 이제 간달프가 추락을 하면서 발로그와 싸우는 장면이 이제 영화에서는 두 개의 탑의 오프닝을 장식했지만 게임에서는 이제 저번에 그 모리아에서 이미 플레이를 했었죠. 자, 먼저 간달프의 발로그와의 싸움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타임라인을 살짝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간달프가 발로그와 싸우는 것은 이미 예전의 일입니다. 얼마나 예전의 일이냐면은 간달프가 이렇게 발로그와 다 싸우고 이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로스로리엔으로 이제 찾아온 것이 반지의 원정대가 떠난 직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달프가 발로그와 열심히 싸우는 이때는 반지 원정대가 로스로리엔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영화만 보신 분들은 이곳이 도대체 어디냐, 분명히 저 깊숙한 모리아 지하 깊숙한 곳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눈 덮인 산 꼭대기에 도착했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아요.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크아자돔의 다리가 끊어지면서 저 멀리 저 깊숙한 곳으로 떨어졌는데 그곳에도 바닥은 있었습니다. 그 바닥에는 이제 아주 비밀스러운 난쟁이들 사이에서도 거의 전설로밖에 생각되는 그 끝이 없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끝이 없는 계단을 타고 8일 동안을 올라가면 이렇게 지락지길 산 꼭대기까지 올라오는 것이죠. 지락지길은 이제 우리가 반지 원정대에서 봤었던 그 거대한 눈 덮인 산 카라드라스의 자매 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산이에요. 그 꼭대기까지 8일 동안 간달프와 발로그는 싸우면서 그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자, 이제 간달프의 특수 능력을 사용해서 계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위에 블록으로 된 그림 보이시죠? 예, 저거처럼 저 그림에 맞춰서 계단을 만들면은 훨씬 쉽게 나갈 수가 있는데요. 컨트롤이 조금 어렵네요. 컨트롤을 연습하는 거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대충 올려도 상관은 없지만 몇몇 스테이지에서는 저 사진 그대로 올려야지 그 보물을 얻거나 미스릴
조각을 얻거나 그렇기 때문에 살짝 연습을 좀 해두었지만 지금은 그냥 바로바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둥그런 바위 같은 건 왜 부서지지 않느냐? 왜냐하면 저거는 폭탄을 가지고 와야지 부서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못 부수고요. 계속해서 지락지길 산 꼭대기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락지길이라고 하는 말은 난쟁이들의 언어입니다. 난쟁이들의 지명인데요. 지락지길 맨 꼭대기에는 두린의 탑이라는 장소가 있죠. 두린의 탑이 바로 발로그와 싸우는 장소인데요.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영어가 아니라 요정어로는 셀렙딜이라고 하고요. 계속해서 길을 만들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무서운 이유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플랫폼 게임을 참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 떨어졌다가는 죽어서 아까운 레고들이 흘리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모든 레고를 최대한 다 먹어주고 싶고요. 간달프가 글람드링을 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이제 글람드링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두릴에 대해서 나르시브 안두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글람드링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글람드링은 이렇게 딱히 영상을 만들 정도로 다양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있다면은 제1시대에 요정 영주가 사용했다는 것 정도인데요. 그것을 제외하면 간달프의 활약이나 똑같기 때문에 글람드링을 굳이 영상을 만들어야 하나 그렇게 의문도 들지만 나중에 한번 반지 원정대의 반지 원정대가 지낸 아이템 특집으로 한번 이렇게 소개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지락지길 산 꼭대기에 등장했습니다. 역시 레고 게임의 보스는 무조건 일단 피하고 계속 피하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지 스테이지에서 기믹을 줄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도 아주 처절한 장면으로 묘사가 되었는데요. 이 싸움이 소설에서는 이 산 꼭대기에서 2박 3일 동안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발로그의 화염과 이 눈 덮인 산맥과 몰아치는 번개 때문에 아주 엄청나게 치열한 전투였다고 하죠. 영화에서는 이렇게 글람드링의 번개를 힘을 소환해서 이렇게 물리치는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 소설에서는 그런 묘사는 없습니다. 소설에서는 단지 발로그와 맞서 싸우고 마침내 발로그를 처리했다, 발로그를 쓰러뜨렸다 이렇게 말을 하죠. 간달프 스스로가 아라고르 일행에게 자신이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설명하면서 이 싸움이 묘사가 됩니다. 영화에서는 이제 발로그와 간달프의 싸움이 좀 더 길게 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오프닝에서 발로그와 간달프가 물에 빠지는 부분에서 이제 프로도가 깨어나죠. 원래 그 뒤로 이제 발로그와 간달프가 그 호수에서 이제 튀어나와서 끝없는 계단을 지나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장면까지 모두 보여줄 계획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 발로그가 그렇게 메인 스토리에 필요가 없는 캐릭터잖아요. 그렇게까지는. 그런데 그 장면들을 모조리 재현하려다 보니까 CG도 그렇고 영화 편집 중에 이제 스토리가 흘러가는 타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굳이 좋지가 않아서
발로그와 간달프의 싸움은 이렇게 처음 시작과 마무리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로그의 시체는 내동댕이 쳐졌고요. 간달프의 혼도 육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프로도와 샘의 이야기가 다시 이렇게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가 갑자기 산에서 떨어졌네요. 저기 골룸이 보입니다. 물고기를 먹고 있는 골룸이죠. 사실 영화에서는 이제 어찌 보면 에민무일에 도착하고 나서야 이제 프로도가 샘이 골룸이 자신을 뒤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작에서는 이제 안두인 대야를 이제 따라 내려가는 도중에도 골룸의 존재를 이제 프로도와 아라고른이 알고 있죠. 계속 골룸이 자신들을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화 확장판에서도 그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골룸이 아주, 프로도와 샘은 이 에민무일에서 이 복잡한 지형과 또 자신들의 흔적과 냄새가 잘 남지 않는 이 바위 같은 지형 때문에 골룸을 어떻게든 따돌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과 희망을 가졌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골룸이 자신들을 뒤따라오고 말았죠. 자, 샘이 이렇게 갈라드리의 에게서 받은 요정들의 밧줄을 열심히 사용합니다. 영화 확장판에서도 나오는 장면이지만 프로도와 샘이 밧줄을 타고 내려갔는데, 밧줄을 타고 절벽에서 내려갔는데 밧줄을 어떻게 다시 풀어야 되나 고민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개그 형식으로 샘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힘을 주니까 밧줄이 스르르 풀려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었죠. 하지만 원작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밧줄이 풀렸는지가 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샘이 생각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불러서 밧줄이 스스로 내려왔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야지, 그래도 명색이 요정의 밧줄인데 약간 신비한 마법스러운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자, 이렇게 프로도와 샘의 여러 아이템을 사용하면서 열심히 퍼즐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소설 속 이야기를 설명하느라 따로 이야기를 못했는데, 방금 컴컴한 동굴 있죠? 컴컴한 동굴에는 이제 빛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프로도가 가지고 있는 갈라드리엘의 유리병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에민무일은 영화에서는 통가리로 국립공원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것이 재밌는 점이 이곳은 에민무일의 촬영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르도르, 특히 운명의 산의 촬영장이기도 했습니다. 즉 모르도르와 에민무일이 같은 촬영장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에민무일을 촬영할 동안에 재밌었던 해프닝이라면, 해프닝까지는 아니고 오히려 영화 촬영에 큰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라면, 이제 로케이션을 촬영을 하고 이제 내려가려고 한 도중에 갑자기 이제 안개와 비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굉장히 이 산에 이 구름이 잔뜩 끼면서 굉장히 소설 속에서 당시 에민무일의 상황을, 에민무일의 그 날씨와 분위기가 설명되는 그 부분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비주얼이 완성이 됐습니다.
즉 자신들이 즉 영화 제작사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훌륭한 아주 좋은 기회가 생긴 것이죠. 피터 잭슨 감독 말로는 이제 이것은 저예산 영화에서나 꿈꿀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늘이 도왔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열심히 파내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 장작들을 모두 집어넣어서 불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하는 것 같아요. 쌤이 땅도 파고 불도 지르고 아무것도 없죠. 자, 저기 있는 물고기부터 먼저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레고 반지의 제왕 게임을 좋아하는 점은 보통 반지의 제왕 게임은 거의 다 전투를 위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뭐 1인칭 게임이든 3인칭 게임이든 그래서 주로 전투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여러 지형들을 이렇게 탐험할 기회가 좀 많이 없는데 레고 반지의 제왕에서는 전투가 메인이 아니라 뭐랄까요 퍼즐이 메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어서 그래서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스토리 모드도 재밌지만 나중에 프리 모드로 가면은 훨씬 더 볼거리도 많고 재밌게 즐길 거리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게임이 이런 오픈 월드 방식을 거의 도입한 지 얼마 안 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레고 게임들과 비교하면은 오픈 월드가 좀 작습니다. 여기 물고기를 한 번 더 얻고요. 예, 그래서 언젠가 혹시 가능하다면 레고 가운데 땅 이렇게 해서 반지의 제왕과 호빗을 모두 어우르는 종합 레고 게임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 에밀무이를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라는 영화 속의 대사에서 착안해서 이번 게임은 레벨 디자인이 원형으로 되어 있었죠. 자, 이렇게 물고기를 모두 넣어서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쌤이 고민형을 들고 자고 있네요. 자, 이래 그 유명한 골룸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올 차례죠. 자, 이 장면에서는 앤디 서키스가 촬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직으로 내려가는 장면이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은 앤디 서키스가 촬영하지 않고 100% 디지털 장면입니다. 골룸에 한해서요. 그리고 또 이 장면에서의 에민무일은 이 장면이 이제 세트장, 직접 만든 실내 세트장입니다. 로케이션이 아니고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이 장면에 나오는 바위들은 다 스티로폼으로 만든 가짜 바위들이죠. 자, 이 골룸 보스 배틀을 어떻게 클리어해야 하느냐 말씀드리자면 어떻게든 물고기를 잡아서 저기 골룸 머리 위에 물고기 아이콘 있는 거 보이시죠? 어떻게든 물고기를 얻어서 골룸에게 던지면 골룸이 물고기의 맛에 환장을 해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때 우리가 밧줄로 녀석을 묶으면 되는 겁니다. 우선은 가능한 모든
모든 레고를 먼저 먹어주고요. 자, 이게 뭐가 나왔네요. 일단 계속 먹어주고요. 원작에서는 이제 골룸과의 이 싸움이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자, 우선 이렇게 샘이 밧줄을 이렇게 묶어주고요. 자, 원작에서는 이제 골룸이 정확히 프로도와 샘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냐면 프로도와 샘이 워낙 에민무일이 해서 골룸이 이 두 호빗의 흔적을 찾기가 쉽지가 않고, 또한 프로도와 샘이 요정들의 망토를 입고 있어서 눈에 잘 띄지도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골룸이 계속 내려오는 모습을 이렇게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샘이 이 녀석을 잡아놔야겠다 해서 몰래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골룸이 마침내 바닥으로 내려오자 샘이 먼저 달려들어서 골룸을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골룸이 워낙 힘이 좋고 민첩해서 아무도 모르는데 그 자신이 이렇게 습격을 당할 거라는 것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샘의 공격을 여유롭게 반격을 해서 오히려 샘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때 프로도가 스팅을 가지고 나와서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멋있게 골룸을 제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낚싯대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물고기를 잡아서 골룸에게 던져주도록 하겠습니다. 골룸의 배우는 아시다시피 앤디 서키스 분이신데요. 사실 원래는 골룸의 목소리 연기, 그러니까 골룸의 성우로서 오디션을 보았는데, 근데 이제 앤디 서키스가 골룸의 목소리를 내는 그 노하우가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가 하던 그 털뭉치를 뱉어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고양이들은 그 부분을 따와서 그렇게 목소리를 냈는데, 그런 식으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저절로 그 얼굴 표정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굉장히 독특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터 잭슨이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그 앤디 서키스의 연기를 골룸의 디자인이나 아니면 골룸의 연기에 살릴 수 없을까 고민을 했고, 그런 결과 이렇게 모션 캡처 그리고 애니메이터들이 앤디 서키스의 표정 연기를 바탕으로 골룸의 표정 연기를 만들어내고, 그런 식으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골룸이라는 엄청난 캐릭터가 탄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는 이렇게 딱 한 번의 싸움으로 끝이 났는데, 원래는 원작에서는 프로도와 샘이 골룸을 딱 잡고 골룸이 도망치지 않겠다고, 너희들을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프로도한테 약속을 했죠. 그래서 프로도와 샘이 물론 그걸 믿지 않아서 그냥 잠드는 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룸이 바로 도망치려고 했는데 이제 프로도와 샘이 다시 잡았죠. 그리고는 그때서야 이렇게 밧줄을 묶은 겁니다. 원작에서는 이 장면에서 이제 프로도와 골룸의 이 차이점과 그리고 얼마나 비슷한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특히 절대 반지에 관해서 대화를 나눈 거 보면 샘이 이 둘은 굉장히 위대한 군주와 그 앞에 엎드린 불쌍한 강아지, 개, 이런 느낌이 주었지만, 특이하게도 그 둘은 다르다기보다는 비슷한 성질의 인물이었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100% 달성을 하지 못했네요. 트루 어드벤처러 100% 달성을 하지 못했는데 프리 모드로 돌아오면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바라뚜루의 사우론의 눈과 여기 검은 문이 보이네요. 워낙 오픈월드가 이렇게 작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랜드마크들이 좀 크게 보여서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두 개의 탑 첫 번째 스테이지가 끝이 났고요. 다음 스테이지에서는 이제 영화에서처럼 이제 아라고른 일행을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반지의 플레이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